조선 궁중비사 여자 혐오증이 있었던 용제총화속 비운의 왕세자 중종 20년인 1525년에 처음 간행된 용제총화는 총 10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려로부터 조선 성종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제도, 풍속, 설화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출간된 작록 필기의 대표적 저술에 해당하는데 서녀는 관료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야담, 과거 혹은 당대의 소문과 진실 등 조선 전기의 생생한 현실을 전합니다. 서거정이 사모한 여성 화가 홍천기 드라마에서 혜원 신윤복을 여자로 묘사한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여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남장을 하고 도화서에 들어갑니다. 화풍이 여성적인 데다 생애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 그가 여자였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윤복은 위로 누나,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으며 역시 도화서 화원이었던 아버지 신한평이 그린 자무유가도의 신윤복과 그 가족이 잘 묘사돼 있습니다. 도화서는 남성의 전유물은 아니라서 조선 전기 문신 성현이 쓴 용제총화의 도화서에 근무했던 미모의 여성 화사가 언급돼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문장가 서거정은 젊은 시절 때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화를 쏘면서 난동을 피우다 사원부에 끌려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홍천기라는 화사가 다른 일로 잡혀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현은 홍천기의 용모를 말하면서 당대의 절색이었다고 썼는데 서거정은 홍천기와 마주하자 미모에 넋이 빠져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를 추궁하던 대사원 남지가 이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 못해 유생을 속히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풀려나온 서거정은 오히려 공사는 마땅히 범인의 말을 묻고 또 자술서를 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 뒤에 천천히 할 것이거늘 어찌 이렇게 급하게 하는가라고 투덜거리자 친구들은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류화가가 실존했고 또한 도화서에도 소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인데 홍천기는 산수화로 이름을 떨쳤지만 화격이 그리 높지는 못했으며 전해지는 작품은 없습니다. 여색을 밝히다 곤경에 처한 하륜을 도와준 김주 태종 이방원의 오른팔인 하륜은 여색을 매우 밝혔던 모양인데 예천 군수로 재직할 때 관아에 소속된 기생 모두와 문란하게 관계하다가 발각돼 벼슬길이 막힐 뻔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평소 하륜의 기계를 높게 산 지방감사 김주가 한 고을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다며 감사,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김주는 후일 이방원이 사병을 동원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실권을 잡은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측 인사로 분류돼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김주의 아내가 말을 타고 있는 하륜 앞에 꿇어 앉아 남편을 살라달라고 간청하자 하륜이 지난 날을 떠올리고 적극 구원에 나서 김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색을 모르는 왕족 제한대군 예종의 친아들로 사촌형이었던 성종에게 보위를 양보해야 했던 비운의 왕자 제한대군은 여색을 멀리했습니다. 용제총화는 음식과 남녀의 교정은 사람들의 큰 욕망인데 지금 색을 모르는 사람이 셋 있다며 그중 한 명이 제한대군이라고 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무척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었지만 그는 부녀자는 더러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인과 마주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대군은 육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여성의 성기를 혐오하는 증세가 있었다고 야사는 전하는데 자식은 없었지만 성종을 비롯해 연산군, 중종 등 역대 왕들과 사이가 좋아 천수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학자들에 대한 비평 우리나라의 대표학자들을 비평한 대목도 흥미로운데 최치원은 당에서 문명을 떨쳐 문묘에 배양됐지만 시구에서 말이 정교하지 못하고 정돈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리학을 들여온 정몽주의 문장은 순수하기만 할 뿐 중함이 없고 목은 이색이 모든 것을 집대성했다고 말하지만 비속하고 엉성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명화가 매우 적은데 고려 공민왕의 화격이 매우 높다고 한 바 공민왕 사후 100년이 경과한 시점이라 여전히 그의 작품이 다수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도화서에 소장된 노국 대장공주의 진영과 흥덕사에 있던 석가출산상은 모두 공민왕이 손수 그린 그림이며 간혹 큰 부잣집의 산수를 그린 것이 있는데 비할 데 없이 뛰어나다고 논평했습니다. 최고 작품으로는 안견의 것을 들었는데 성현은 내가 승지가 됐을 때 궁중에 간수된 안견이 그린 청산백운도를 보았는데 참으로 뛰어난 보물이었다며
요새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금옥처럼 사랑하고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폐단이 극에 달했던 조선 초기의 불교. 조선은 유교를 표방했지만 불교 유풍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는데 세조 때 폐단이 극에 달해 승려들이 마을에 섞여 살면서 음탕하고 난폭한 일을 해도 조정관리와 수령들이 손을 쓰지 못했다고 책은 기술합니다. 도성 안에는 비구니절이 10여 채로 늘어 절집에 비단을 깔고 단청으로 꾸몄으며 어린 여성 중에는 아이를 낳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대가 중에서 3에서 4집만 양잠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양잠을 하며 뽕나무를 심어 이득을 얻는 사람이 많다는 풍속 묘사도 무척 낯설게 다가옵니다. 경회로의 돌기둥에 감탄한 유구국 사신. 용제 총화칠권은 조선 전기 경회로의 화려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성종 8년인 1477에 유구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임금이 경회로 밑에서 접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둥에 꿈틀대는 날아가는 용이 조각돼 있었는데 사신이 경회로 돌기둥에 종횡으로 그림을 새겨서 나르는 용의 그림자가 푸른 물결 붉은 연꽃 사이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회로의 기둥은 1867년 재건하면서 공기를 줄이기 위해 사각형 원형으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이상한 습성. 국권에서는 조선 사람의 습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조선 사람은 간사하고 교묘하게 남을 속이며 의심이 많아 항상 사람을 믿지 않는다. 조그마한 일에도 경솔하게 떠들어 사람이 많아도 성취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많이 마시고 먹으며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 어떨 줄 모르고 군사가 출정하면 군량의 운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노비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해 유명한 고을이나 큰 읍일지라도 군졸이 적다는 등 조선을 경험했던 외국인들의 부정적 평가들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제 성현. 성현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후가 용제인데 24세이던 1462년 문과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으며 예조판서,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대제학 등 요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고급 관료였지만 다방면의 조예가 깊어 만물박사로 통했는데 시문 천여 편을 남긴 대문장가였습니다. 세 차례나 명나라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가서 중국 문인 선비들과 시를 지어 화답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문사로서 크게 각광받았습니다. 또한 음악이론가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55세이던 1493년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낙서인 악학괴범을 편찬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여자 혐오증이 있었던 용제 총화 속 기운의 왕세자 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